안녕하십니까.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배석철 교수입니다. 오늘은 암은 유전하는가 하는 제목으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은 대체로 유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드물게 유전하는 가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암에서 그런 암의 유전이 관찰되는지, 그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걸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그 연예계 유명한 안젤리나 졸리가 유방 절제 수술을 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 암에 걸리지도 않은 사람이 그런 수술을 했을까요? 그것은 유전자 검사를 해보면 그 유방암 또는 난소암에 걸릴 확률이 얼마나 높은지를 미리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BRCA, 보통 브라카라고 읽는데요.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있어서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면은 이 사람은 정상인보다 훨씬 높은 비율로 유방암을 일으키게 됩니다. 보통 이런 유전자 돌연변이를 가진 사람들은 그 70세 되기 이전에 50% 정도 유방암에 걸리는데, 통상 그 일반인 유방암 걸리는 비율에 훨씬 높은 비율입니다. 근데 유방암 이렇고요. 난소암의 경우는 수십 배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브라카 유전자 돌연변이를 가진 여성의 경우는 그 유방암 또는 난소암에 걸릴 확률이 거의 90% 이상에 육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특히 난소암 같은 굉장히 치명적이기 때문에 미리 절제 수술을 받는 것도 그 불합리한 선택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그 브라카 같은 이런 그 암 발병 가능성을 높이는 유전자 돌연변이가 얼마나 있으며 그런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기 보시면 암 발병을 위해서 필요 충분 조건들을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초기에 필요한 암 발병 관련 유전자 변이, 그 다음에 중기, 말기에 필요한 변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필요 충분 조건이 만족되려면 최소한 두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하나는 이 앞부분에서 일어나는 변이고요. 또 하나는 이 중간에서 일어나는 두 과정이 하나의 세포에서 동시에 나타나게 되면, 그러면 암 발병을 위한 최소 필요 충분 조건이 완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변이가 종류가 다릅니다. 어떤 거냐면, 이 유전자 변이는 그 어디에서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많이 다릅니다. 보통 생식세포 돌연변이하고 체세포 돌연변이로 나누는데요. 우리 부모에서 유전자를 받을 때 생식세포 돌연변이에 들어가서 이 사람이 탄생하게 되면은 그 탄생한 사람은 온몸에 그 돌연변이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체세포 돌연변이 일어나면 그 체세포, 그 하나의 세포에 머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전자 돌연변이가 생식세포에서 일어난 것인지 다른 세포, 즉 체세포에서 일어나는 것인지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암 유전자 돌연변이, 이 돌연변이는 생식세포에서 일어나면은 그 생식세포가 생명체를 만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암 유전자 돌연변이를 모두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뭐 아주 특별한 경우에 있긴 한데, 그건 뭐 극히 드물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돌연변이는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 몸에 들어가는 걸까요? 바로 체세포 돌연변이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암 억제 유전자의 변이는 두 가지 종류에서 사람에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식세포 돌연변이, 즉 부모의 생식세포에 돌연변이가 들어가서 거기서 자손이 태어날 때 그 자손이 이 돌연변이를 그대로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돌연변이를 받을 때 부모로부터 받을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살다가 체세포 변이로 해서 이 유전자 하나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체세포에서 우연히 이 유전자가 변이되고, 또 그 같은 세포에서 이 유전자가 변이되고, 그래서 이 두 가지 사건이 하나의 세포에서 일어날 때 암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유전이 아니죠. 근데 대부분의 환자들, 암 환자분들 이런 절차를 밟습니다. 그런데 드물게 어떤 집안에는 어떤 암이 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걸 보고 가족력이라고 하는데요. 이 가족력의 경우는 이 유전자는 유전에서 내려올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유전자의 돌연변이를 가진 사람은 아예 태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그 유전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의 유전자는 항상 모든 세포는 한 쌍씩 가지고 있거든요. 한 쌍은 하나는 아버지에서부터 오고 하나는 어머니로부터 옵니다. 그런데 그 둘 중에 하나가 문제되어 있는 경우가 유전과 관련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문제되는 경우는 여기도 태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만 문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 상황, 하나가 문제되어 있는 상황이 사람이 태어나서 자라다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돌연변을 받으면 이제 암이 되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이걸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유전자의 특징,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 유전 법칙, 멘델의 유전 법칙 배우지 않았습니까? 거기 보면 그 우성 유전자, 열성 유전자 이런 걸 배웠죠. 근데 우성은 뭘까요? 우성은 유전자 하나로 표현 형질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성 유전자는 유전자가 한 쌍이 갖춰져야 표현 형질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암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우성이란 건 뭐냐면은 암이 발생할 때 어떤 유전자가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암이 발생하게 되면은 그 유전자는 우성 유전자입니다. 이 경우는 어떠냐면은 암을 유도하는 그 암 유전자 돌연변이는 여기에 속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일을 너무 적게 해서 암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암 억제 유전자입니다. 암 억제 유전자가 암을 충분히 억제해주지 못해서 암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 경우는 둘 중에 하나의 유전자만 일을 하고 있어도 암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너무 적게 해서 일을 하는 경우는 유전자 한 개가 일을 잘못한 것만으로는 암이 안 생깁니다. 두 개가 다 일을 너무 적게 하는 경우, 이 경우는 열성 유전자가 되는 거죠. 근데 과거에 오랜 전에 중학교 때 우성 유전자, 열성 유전자 배울 때 뭔지 잘 모르셨겠지만 이제 아시겠죠? 하나만 가지고도 병이 되는 것은 우성이고 둘 다 유전자가 문제가 돼야 병이 생기는 것이 열성 유전자입니다. 이걸 이제 멘델 유전 법칙으로 다시 돌아가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노란 완두콩 유전자를 대문자 Y로 한 쌍이 돼서 하나씩 두 개를 쓴 겁니다. 초록색 완두콩의 색깔을 만드는 거를 소문자 Y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 이 두 콩이 교배를 하면 요 하나는 여기서 대문자 Y가 오고 여기서 소문자 Y가 가서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대문자 Y가 우성이에요. 그러면 우성은 하나만 있어도 그 효력을 발휘한다고 그랬죠. 하나만 있어도 노란색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는 초록색은 Y가 열성이기 때문에 하나 갖고 아무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1세대 교배에서는 전부 노란 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콩을 1세대 콩을 다시 자가 교배를 하면 그럼 2세대에서는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이 Y끼리 만나는 경우도 생겨요. 그러면 1세대에서는 없었던 여기에서 YY 열성 유전자 두 개가 만나는 콩이 나오게 되고 이거는 초록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열성 유전자는 가지고 있어도 그 표현형이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후손에게는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유전 법칙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인데 암 유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암 유전자는 이 암을 만드는 필요 충분 조건에서도 있어서 암 유전자는 우성 유전자 하나만 있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우성 유전자는 결코 유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성 유전자가 이게 생식세포에 들어가면 그 세포가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열성 유전자는 하나가 문제돼도 아무 표시가 안 나요. 그러니까 후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열성 유전자를 가진 사람은 자기는 병에 안 걸려도, 암에 안 걸려도 후손에 암에 걸릴 수 있고 또 자기도 암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제 그 이유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그림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고요. 암 발병하기 위해서는 암 억제 유전자의 기능이 떨어져야 되고 암 유전자 기능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쪽은 유전이 될 수가 없다. 이거는 살면서 우연히 얻는 경우만 존재한다는 것이고 이쪽은 유전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유전이 되는 경우는 10명 중에 1명 또는 그 미만이라는 겁니다. 대부분 그한테 받는 유전자하고 무관하게 자기가 살면서 이 돌연변이를 얻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유전자를 한 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확률의 문제로 조금 바꿔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실 확률을 하면 또 머리가 아파지시는 분도 있겠지만
근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주사위가 있는데요. 주사위를 한 번 던져서 1이 나올 확률이 얼마일까요? 주사위는 면 6개죠. 그러니까 6개 중에 하나 1이 나오는 것은 6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뭐 한 번 던지면 6분의 1인 거죠. 그런데 두 번을 던져서 두 번 다 1이 나오려면은 그 확률이 어떻게 될까요? 요거 한 번 던져서 1이 나올 확률 6분의 1, 또 한 번 던져서 1이 나올 확률 6분의 1. 그럼 이것은 6분의 1 곱하기 6분의 1에서 36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 굉장히 드문 확률이죠. 그러니까 두 번 다 1이 나온다는 아주 드문 일인 거예요. 바로 이런 드문 일이 이 하나의 세포에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이제 확률을 거부의 법칙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상관없는 확률일 때는 이런 게 안 생깁니다. 그런데 어떤 그 특별한 상황에 두 가지 사건이 같이 발생해야 된다고 하면 서로 엮이는 상황이 생길 때는 이 두 개의 사건이 가지는 확률을 곱해야 두 개가 동시에 발생하는 확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암이 어떻게 해서 유전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유전자는 한 쌍을 가지고 있는데 둘 다 정상인 암 억제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우연히 두 개의 유전자가 다 기능을 잃을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이 유전자 하나가 기능을 잃을 확률을 10,000분의 1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이것까지 또 그 기능을 잃을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20,000분의 1일까요? 아니면 1억분의 1일까요? 1억분의 1이에요. 왜냐하면 이 염색체하고 이 염색체는 다른 염색체가 아니에요. 하나의 세포 안에 들어있는 특별한 염색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하나의 세포에 들어있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는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기는 거, 이럴 때는 두 개의 확률을 곱하는 겁니다. 그래서 10,000분의 1 곱하기 10,000분의 1, 1억분의 1 되죠. 그런데 만약에 이 유전자 하나가 애초에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부모한테서 받을 때 애초에 하나는 온몸의 유전자 세트가 이 한 유전자가 잘못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암에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 하는 것은 이 유전자 한 개에 달려 있습니다. 이 유전자 한 개가 잘못될 확률은 10,000분의 1이에요. 보통 사람은 이 유전자 때문에 암이 생길 확률이 1억분의 1인데 하나가 이미 잘못된 유전자를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10,000분의 1의 확률로 암에 걸리는 겁니다. 이게 이 하나의 차이 때문에 암에 걸릴 확률이 10,000배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전자를 한 쌍을 온전히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10,000배냐 아니냐 그런 건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의 유전자가 기능을 잃을 확률이 얼마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유전자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안젤리나 졸리가 이 하나의 유전자가 이미 결손돼 있거나 또는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걸 알았을 때 이제 이 하나만으로 얼마나 오래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계산해 보면, 그러면 그 수술을 해서 절제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건 어떤 면에서 합리적인 판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안이 그 암에 잘 걸리는 집안인가 아니면 그냥 보통 집안인가를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보통 3대의 가계를 보고 판정을 합니다. 여기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나 이렇게 됐을 때 이 3대째의 자손이 암에 얼마나 노출되어 있느냐를 보는 거죠. 이때 엄밀한 의미에서 그 암 억제 유전자의 돌연변이, 그러니까 잘못된 걸 하나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떻게 판정하냐면 이 윗대에 있는 사람 중에 절반이 같은 암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5분이 있잖아요. 5분 중에 3분이 대장암이에요. 그럼 여기는 이 집안은 대장암과 관련된 그 유전자, 암 억제 유전자 돌연변이를 하나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보면은 이 유방암이, 유방암 이제 여성들에게만 있으니까 여기 여성이 이 2분이 있는데 2분이 다 유방암이에요. 그러면 이 경우도 그 경우를 의심을 해야 되죠. 근데 이 2명은 너무 좀 작아요. 여기는 5명 중에 3명인 거 하고 2명 중에 2명은 사실 이건 확실히 할 수는 없지만 이쪽은 분명히 요 대장암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가계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보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50세 이전에 그 자손 중에 절반이 암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겁니다. 그건 이제 암의 종류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방암이 됐건 대장암이 됐건 어떤 종류 암이 됐던 간에 자기 그 집안에 50대 이전에 그 절반이 그 암에 걸렸다. 여기 보면은 여기는 이렇게, 여기는 아니잖아요. 여기는 절반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분명히 가족력 있고 암 유전자 문제가 있다. 그래서 대장암에 노출된 가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암에 노출되어 있는, 암에 걸리기 쉬운 데 대해서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연구들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파밀리알 아데노마토스 폴리포스, 이거 이제 FAP라고 하는데요. APC 돌연변이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이건 제가 앞서 보여드린, 여기 보면 여기 또 APC죠. 이 APC 유전자를 한 개를 이미 부모로부터 못 받은 거예요. 이런 집안은 APC가 정상적인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하나가 기능을 잃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하나가 그 기능을 잃을 확률이 10,000분의 1이라 그래도, 그러면 암에 걸릴 확률이 10,000분의 1이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 몸에 있는 세포 수가 수십조 개이기 때문에 그 중에 어떤 것이 그 기능을 잃을 수는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집안, 여기서 로스 오브 APC가 한 카피는 부모로부터 이미 잃어버린 걸 받고 나머지 한 카피밖에 못 가지고 있는 집안은 바로 이 경로를 쉽게 갈 수 있다, 이걸 알 수 있죠. 근데 이런 유전적 특징을 가진 집안은 거의 대부분 생존 기간 중에 대장암에 걸립니다. 대장암에 걸리기 전에 대장에 용종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죠. 그래서 그 용종도 빨리빨리 떼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용종이 결국은 대장암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린치 신드롬도 있는데, 린치 신드롬도 그 대장암에 잘 걸리는 가계입니다. 이 집안에는 이런 유전자들이 돌연변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유전자들은 이 자체로 대장암을 막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유전자들이 정상으로 있어야 이 유전자가 정상으로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망가지면 그 AC 유전자가 기능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유전자 돌연변을 가진 사람들은 APC 유전자가 2개가 다 정상이라고 하더라도 이것 때문에 얘들이 기능을 빨리 잃어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린치 신드롬을 하는데, 여기도 대장암이 많이 생기죠. 이런 그 대장암이 많이 생기게 되는 이런 집안은 유전자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큰 방법이 없는데, 그래도 과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해서 찾은 게 뭐냐면, 이 경우에 예방 아스피린 복용으로 이 그룹의 특징적인 암에 대해서 약 한 30% 예방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신기하죠? 아스피린 같이 그렇게 간단한 약을 가지고. 근데 이제 아스피린이 굉장히 안전한 약이긴 하지만 장기 복용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위궤양인데요. 그 위 점막이 벗겨져 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뭐 이런 암하고 비교하면은 그 가벼운 증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지만, 근데 사실 위궤양을 알아보면 그 고통이 대단히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없는 위궤양을 만든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예방한다는 건 참 쉽지 않죠. 그 다음에는 이 뇌출혈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뇌출혈은 사실은 상당히 위험한 병이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뇌출혈은 혈압이 높아서 발생하는 병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꼭 그렇진 않습니다. 뇌출혈은 우리 몸에 있는 그 뇌로 가는 뇌 분포한 모세혈관이 가끔 터지긴 합니다. 원래 그건 전혀 없는 일이 아니에요. 드물지 않게 혈관이 터집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서는 즉시 그 자리를 차단하는 거죠. 지혈을 시킵니다. 그 지혈을 시킬 때 이제 혈액 내에 있는 혈액 응고 시스템이 작용해서 거기를 막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게 굉장히 빨리 일어나기 때문에 조금만 혈혈돼도 그런 문제 다 막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뇌출혈이나 우리는 몸 안에 있는 뇌출혈이 없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드물지 않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그걸 계속 보수하면서 쓰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보수할 때 쓰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 뭐냐면 혈액 응고입니다. 그러니까 혈액 응고에 아스피린이 관여합니다. 그래서 아스피린을 계속 먹고 있으면 혈액 응고가 잘 안 됩니다. 이게 다 어떻게 되냐면, 이게 혈액 응고 시스템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입니다. 복잡하죠. 이게 복잡한 중에 여기 보시면 이 아스피린이 있어요. 이제 그 아스피린이 여기에 작용하는데, 여기 아라키도닉 애시드라고 하는 거는 이제 땅콩에 많은 지방산 성분입니다. 이 지방산 성분을 이렇게 변형시켜서 트롬복산이라고 하는 혈액 응고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그 사이토카인을 이렇게 생산하는데, 그 과정에 필요한 중요한 효소를 아스피린이 차단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아스피린 복용 이 경로가 차단되고, 트롬복산이라고 하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혈액 응고 이 방아쇠가 되는 물질이 안 만들어지게 되고, 그럼 혈액 응고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그 이유 때문에 그 암 수술을 앞둔 분들은 다른 약을 못 먹게 합니다. 다른 약으로 도대체 뭐를 못 먹게 할까요? 혈액 응고를 억제하는 약을 못 먹게 하는데, 대체로 가장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는 혈액 응고 억제제는 아스피린입니다.
그래서 이 아스피린이 이런 증후군에 대해서, 특히 대장암이 빈번하게 걸린 증후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방 효과, 약 30% 예방 효과가 있다고는 하지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꼭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이게 혈액 응고가 잘 안 돼서 다른 병이 생길 수도 있는 거를 면밀히 그 모니터링 해야 된다 하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요즘에는 나이가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암 발병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나이 드는 거하고 암 발병률을 보면은 그 20대 때하고 70대하고 암 발병률 보면은 비교하면 약 100배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은 암에 대한 그 저항성이 떨어지게 되고 그 훨씬 그 노출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회가 고령화되다 보니까 이제 그 암 발병률도 올라가는 거죠. 나이가 이제 평균 연령이 올라가니까요. 그래서 기대 수명까지 생존했을 때 암 발병 확률이 거의 3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암이 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만연한 질병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두려우면서도 이제 점점 흔해지고 있죠. 3명 중에 1명이 암에 걸린다는 건 너무나 두려운 일이죠. 그래서 이제 암을 예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암 유전하는 경우, 유전하지 않는 경우, 어떤 경우에도 그 예방만 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겠죠. 여기 보시면 이 비타민 B3로 암을 발병을 30% 감소시킬 수 있다. 아까 아스피린으로 그 아데노마토스 폴리포시스 케이스라든지 또는 린치 신드롬 같은 경우 대장암에 노출된 케이스를 그 아스피린으로 예방할 수 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하지만 아스피린은 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장기 복용하기 아주 어렵습니다. 그런데 비타민 B3는 다른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혈액 응고 문제도 없고 위궤양 문제도 없기 때문에 평소에 그냥 복용할 수 있죠. 그리고 암 발병률 감소 효율도 30%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암 발병률이 높아진 현대에 있어서 건강하게 오래 사는데 굉장히 중요한 정보라고 생각돼서 알려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